건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입니다. 90일 이내에 최대 18% 정도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하죠.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상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뇌는 항상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 매우 빠르게 손상됩니다. 뇌졸중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때 손상되는 뇌 조직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혈관이 막힌 부위의 가장 안쪽인 핵심 부위인데요.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어서 빠르면 수분에서 수시간 내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서 나중에 혈액이 다시 흐르더라도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핵심부를 둘러싼 주변부라는 부위인데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위의 뇌세포는 기능은 멈춰 있지만 아직 살아있어서 빠르게 치료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주변부는 16시간에서 24시간까지 버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 핵심부였던 부분이 점점 주변부를 차지하면서 뇌세포가 전반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건데요. 시간당 한 3mm 정도씩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시간은 뇌다. Time is brain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후에 10시간 지나도 약 60%의 환자에서 그리고 15시간이 지나도 약 40%의 환자에서 여전히 회복 가능한 뇌조직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뇌졸중 후 회복 정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뇌경색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기능상 중요하지 않은 부위일수록 이제 회복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작은 혈관이 막힌 경우가 큰 혈관보다 좀 예후가 좋고 이제 다른 혈관들이 막혀 있을 때 혈관들이 딱 그 한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는 혈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측부혈관이라고 하거든요. 그 측부혈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뇌세포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치료에도 효과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고 초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수록 재활에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응급상황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 빠른 치료의 핵심은 주변부의 뇌세포를 살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재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뇌출혈은 같은 뇌졸중이라고 하지만 발생 원리는 다르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모두 뇌졸중의 한 종류지만 발생 원인과 기전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다 다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질환이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져서 생긴 거거든요.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발생 원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위험 인자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인데 혈관이 막힐 때 그 자리에서 조금씩 동맥경화나 혈전 같은 게 생기다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혈전이 날라와서 한 번에 막히는 색전에 의해서도 막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도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조금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중에서도 심방세동과 같은 그런 부정맥 질환들이 주요 위험인자고요. 그 외에도 흡연, 비만, 고령 등을 이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심방세동이 혈전을 잘 만들고 뇌경색을 굉장히 위험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심방세동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속 항응고지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게 만드는 게 결국은 다 위험 요인인데 가장 위험한 요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뇌 혈관에 기형이 있거나 뇌동맥류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를 복용하거나 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생기는 경우에 뇌출혈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음주, 당뇨병, 남성, 저체온증 등이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그리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뇌세포가 똑같이 죽는 거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겠죠. 막힌 혈관은 뚫어줘야 되고 터진 혈관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 두 질환을 구분해서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뇌출혈이 시작될 때 몸에서는 신호가 먼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인가요?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이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출혈 환자의 약 절반 수에서 이제 두통을 경험하는데, 이는 뇌경색 환자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 두통이 보통 저희가 일상생활하면서 느껴지는 그 두통의 수준은 아니고요. 정말 살아보면서 처음 겪어보는 듯한 두통이 마치 환자의 표현에 따르면 망치를 누가 뒤에서 갑자기 때린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번개를 맞은 것 같은 극심한 두통이라고 하고요. 애초에 제가 환자를 보다 보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통 외에도 구역질이나 구토, 아니면 의식이 저하되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뇌출혈에 생기는 두통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제 출혈 자체라기보다는 그 출혈이 뇌를 누르면서 뇌에 압력이 올라가고 혈종이 발생하면서 조직 자체를 누르는 그 팽창 압력이 그 두통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그 혈액이 제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뇌실이랑 지주막하 같은 뇌의 빈 곳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뇌를 감싸는 막을 자극합니다. 흥미롭게도 두통의 발생은 출혈 크기보다는 출혈의 위치와 내막 자극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나 대뇌 표면에 출혈이 생긴 경우 오히려 깊숙이 생긴 출혈보다 더 두통을 심하게 호소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출혈과 뇌경색은 이제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별하기 어렵지만,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구토나 의식 저하가 다른 신경학적 증상보다 훨씬 심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에는 뇌경색보다는 출혈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질환의 치료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최종 진단은 반드시 CT나 MRI 같은 영상검사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때 병원을 가야 하나요?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도 뇌졸중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이 막혔다가 저절로 풀린 상태로 보이는데요. 단기간 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응급 상황입니다. 연구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과성 허혈 발작 이 생기면 90일 이내에 최대 18% 정도에서 실제 뇌졸중이 발생하고요. 이 중 절반 가까이는 48시간 이내에 발생하죠. 특히 고령이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그 뇌졸중 전조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된 경우, 그리고 실제로 운동마비나 언어장애까지 생겼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 없어졌는데 병원 오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병원에 방문하면 실제 그냥 잠깐 스치고 지나간 건지 아니면 뇌경색이 생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MRI를 촬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이제 생겨서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피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이런 거를 이제 해봐서 위험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실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된 환자한테는 뇌경색이 생기지 않더라도 조기에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를 처방해서 그 위험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검사상 경동맥 협착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경동맥이 협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혈관 중재술을 조기에 시행해서 뇌졸중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말투나 행동 변화가 노화로 보이기도 하는데 뇌졸중 신호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고령자에게 나타나는 말투나 행동 변화가 뇌졸중 신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그 말투나 행동 외에 다른 일상생활에는 어떤 지장이 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때는 사실 환자 본인이나 그 환자랑 같이 사는 보호자가 처음 본 의사보다 확실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뇌졸중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경우는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평소랑 확연히 다른 양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의사가 진찰을 했을 때 저희가 신경학적 평가를 운동, 감각, 언어, 인지 이렇게 4가지를 평가하는데, 거기서 확연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화 단계나 이런 만성적인 문제보다는 갑자기 생긴 뇌졸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제 서서히 조금씩 생기거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거나 이제 만성의 한 종류인 치매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하지만 이제 애매한 경우에
경우에는 검사가 결국 좀 해보는 게 안전하고 검사상에서 이상 여부에 따라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환자를 다 뇌 MRI를 찍을 수는 없으니 이제 병원 밖에서 뇌졸중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선별 검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약자로 FAST입니다. 이 앞글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F는 face, A는 arm, S는 speech, 그리고 T는 time의 준말인데요. 이제 한 가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face 얼굴은 뇌가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이제 얼굴을 포함해서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왼쪽 뇌는 반대로 오른쪽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F의 face는 이제 한쪽 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한쪽 얼굴에 안면 마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정을 꽉 눈을 감고 찡그려 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를 벌리게 하거나 아니면 이마에 주름을 지어보라고 했을 때 그게 한쪽이 덜 이제 주름이 져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F face고, 감각 마비는 눈을 감으라고 한 다음에 양쪽 손이나 면봉을 가지고 대칭되는 부위에 동시적으로 자극을 줘서 두 감각이 동일하게 느껴지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약자인 A, arm은 이게 꼭 팔뿐만 아니라 양쪽 팔, 다리가 이제 힘이 빠졌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손의 평가는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를 시키면 됩니다. 나란히를 시켰을 때 한쪽 손이 처지거나 아니면 양쪽 팔을 동시에 당겨보려 하거나 악력을 평가했을 때 한쪽 힘이 덜 느껴지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다리의 운동 평가는 본인이 걸을 때 이제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직접 평가해 보시려면 앉은 자세에서는 다리를 이렇게 뻗으라고 하면 힘이 빠진 쪽이 이렇게 한쪽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45도를 들고 유지를 시켰을 때 힘이 빠지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피치는 결국 말을 시키는 건데 이제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시게 하면 좋습니다. 나는 서울 아산병원에 있다, 아니면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게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컵이다 이런 게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따라하는 말이 평소보다 많이 어눌해졌거나 그럴 때 이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약자인 T, 타임은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지체 없이 바로 119를 신고해서 병원을 오실 이런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하면 그 FAST, FAST 이 약자를 꼭 기억하셨다가 밖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2단계는 정말 위험하다고 느꼈던 뇌졸중 신호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나요? 뇌졸중이라도 뇌 손상 범위나 진행 속도, 그리고 환자가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중증도가 모두 다릅니다. 모든 뇌졸중이 위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우리의 의식과 호흡을 관장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생기면 환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의식과 호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뇌경색 자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호흡을 못해서 환자가 심장이 멎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뇌에서 이제 과도한 호르몬이 방출되면서 그런 호르몬의 과활성화로 인해서 갑자기 심장에 치명적인 부정맥이 생겨서 심정지까지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를 보다 보면 앞서 설명드린 뇌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병원 밖에서 이미 심정지가 발생했고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 중에 저희가 심장 마사지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자발순환 박동이 회복된 환자에서 이제 심장이 왜 멈췄나를 검사하다 보니 광범위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견되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한 뇌졸중 치료보다 골든타임이 훨씬 짧아서 환자가 단시간 안에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심정지에서 간신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이제 누워 지내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뇌졸중이라도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고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되돌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은 병들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특히 뇌졸중이라는 병을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다음으로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원인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라리 빨리 좀 세상을 뜨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나은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도 뇌졸중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내가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거나 혼자서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또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고 좀 두려워하게 되는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우, 잘 좋게 된 경우와 좀 좋지 않게 되게 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환자분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반신마비가 갑자기 생겨서 왔어요.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옆에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빨리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뭐 한마디도 말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뇌졸중을 진단을 CT 등을 찍어서 진단을 했고 한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다행히 빨리 치료 시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응급 뇌경색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다행히 빨리 혈전이 제거가 됐고 그 처음에는 완전 반신마비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날에 보니까 말이 좀 어둔한 건 남았지만 팔다리 힘은 거의 다 좋아지고 MRI도 찍어봤을 때 이제 크게 남을 뻔했던 후유증, 뇌 손상이 조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봤는데 거의 그 뇌경색 제방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에 남는 다른 분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70대 분이셨고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자녀분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가봤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가량을 화장실에 혼자 이제 샤워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샤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은 후유증이 아쉽게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신마비인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졸중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응급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뇌동맥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이번에 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그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뇌동맥류, 예를 들어서 뭐 4mm 이하, 5mm 이하 뇌동맥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뇌동맥류가 터져야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뭐 2mm 3mm 이렇게 되는 작은 뇌동맥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니까 치료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또 추적 관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뇌동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뇌동맥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고혈압도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 뇌동맥류가 증가하는 거. 또 현대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기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한 번에 뻥 하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뇌동맥류 특히 약한 벽으로 찔끔찔끔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면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겨요. 벼락두통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벼락 치듯이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게 터지면 뭐 그 순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돼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두통이 좀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가 또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의 정의는
5분 이내에 피크까지 치는 거거든요. 5분 이내에 끝까지 꽉 아픈 이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외래보다도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아지더라도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두통하고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 용어로서의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픈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자말 자체가 한쪽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 물론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내가 아프던 두통이 그냥 뭐 간간히 있다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러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새로운 두통이 특히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앞이든 뒤든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힘이 빠져요 라고 하면 한쪽이 빠지나 양쪽이 빠지냐 팔다리가 빠지냐 이런 것들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반신마비는 중풍의 증상이다, 반신마비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각 뇌 세포가 이제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입장에서는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팔에 힘이 빠질 때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이 오면 같이 팔다리가,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쪽 손을,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지배하는 왼쪽 뇌랑 왼쪽 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뇌 손상이 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뇌들도 다 손상이 와야지만 양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되면 우리가 뭐 멀쩡히 서 있거나 의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에 사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데 손도 오른쪽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위험이 엄청 높은 거고 역시나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다,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이 어둔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은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니고 오히려 더 흔한 이석증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말이 어둔한 거는 의외로 뇌질환 외에는 크게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말 어둔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말 발음이 뭔가 뭉개지고 명확하게 말 못하고 뭐 한쪽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예방 음식,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잘 지키는 게,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곡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러한 잡곡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지방들,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뇌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도 우리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또 나쁜 음식이 또 좋은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뭐 열심히 찾아 먹지 않더라도 나쁜 음식만 피한다면 그게 더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인데, 나쁜 음식의 대표 주자는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당 음식 같은 거, 과일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쁜 탄수화물, 당류뿐만 아니라 이제 흰색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이에요. 이런 것들 역시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언제쯤부터 챙기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5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챙겨요. 그리고 40대 때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주위 아픈 분들도 좀 많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발견되고 뭐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바로 20대, 30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준 습관이 나중에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뇌졸중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 그 위험 인자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 주로 뭐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30대, 40대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뭔가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에서 혈전을 많이 만들고, 또 혈관을 쉽게 얘기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끼게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가 뇌졸중을 많이 유발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그게 뇌출혈이고,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뭐예요?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발견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은근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30대 후반, 40대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뭐 40세 이전에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한 40살부터는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살부터 뭐 큰 이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50대나 6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뇌 사진, 뇌혈관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뇌 MRA라고 하는, 그거는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CT로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를 써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이는지 보는 건데, 뇌 속이나 심장 혈관은 보기가 좀 힘들고, 이 경동맥은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40살부터는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에 중요한데, 체중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비만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저체중도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저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살이 너무 이제 마른 것도 좋진 않아요. 골고루 우리가 근육량도 좀 충분해야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육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었을 때부터 20, 30대 때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하세요라고 하고 약간 반 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러움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러움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러움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경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러움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